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낯선 길거리 소녀가 물었다. 재벌은 비웃듯 웃었지만 치유의 순간을 느끼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기도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모든 기적은 마음속의 조용한 속삭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박정민 회장은 15년 전에 내린 결정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 선택은 그의 내면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매일 그를 괴롭히는 짐이었다. 62세의 나이에 그는 쉼없는 노력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재벌 제국을 일구어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의 가족은 그의 지속적인 부재와 정서적 방치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지금 그는 자신의 기업 경력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재무보고서에는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고 잔인한 현실은 그에게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는 참혹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운영 중인 공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했고 그로 인해 수백 명의 직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의존하고 있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었다. 상황의 아이러니는 쓰디 썼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깊은 실존적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가능한 한 사무실에서 도망치는 것이었으며 도심의 특정 공원 벤치에서 위안을 찾곤 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 앉아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들도 각자의 걱정과 책임을 안고 있었다. 정민은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노력했다. 그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 목적,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가치에 대한 그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정민은 평소처럼 사무실을 일찍 나와 공원으로 향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이 공원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오늘따라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벤치에 앉아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까지 답을 줘야 하는데 정민은 중얼거렸다. 그의 재무이사 김영호는 어제 최종 보고서를 들고 왔다. 용산구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6개월 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328명의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때는 그 손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다.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정민은 자신의 딸 지수를 생각했다. 이혼 후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전 부인 미지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면접 교섭권을 따냈고 정민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정신적 여유조차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약 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해진 한복 치마의 맨발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큰 눈에는 정민의 마음을 흔드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소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정민은 그 순간 왜인지 모를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숨막히는 기업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상적인 탈출 중 하나에서 정민은 그의 단골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 작은 인물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약 8살 정도의 소녀였는데 한복 치마는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맨발이었다. 그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분명했다. 그녀의 크고 진실한 눈은 옷의 더러움과 대조되어 쓰라린 기업인의 관심을 끄는 순수함을 전달했다. 아저씨,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 아이는 간단하지만 그의 고통받는 영혼에 깊이 울려 퍼지는 질문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 특이한 제안에 정민은 냉소와 불신으로 가득 찬 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즉시 이것이 한국의 대도시에서 불행히도 흔한 광경인 타인의 연민을 통해 몇 푼의 돈을 얻으려는 또 다른 거리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돈이 필요하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 왜 기도 타령이냐? 정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소녀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은 듯 했다.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머리를 기울였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는 약보다 기도가 더 좋다고요. 그의 초기 반응은 불신과 짜증이었다.
특히 소녀가 그의 이마 쪽으로 작은 손을 뻗었을 때였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잘 차려입은 임원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이 사이에 이상한 상호작용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이 걱정되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데서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나 그 아이의 진정한 단순함에서 무언가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을 그에게 일깨우기 시작했다. 소녀는 자신을 희망이라고 소개했다. 정민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할 때 그 이름은 잔인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었다. 가족에 관해 물었을 때 아이는 부모님이 더 이상 그녀를 돌볼 수 없어서 할머니 김순자와 함께 산다고 밝혔다. 그녀는 매일 직면하는 역경 앞에서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셔? 정민이 물었다. 희망이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는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아프셔서 멀리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담담함도 있었다. 마치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그래서 할머니가 절 키우세요. 할머니도 많이 아프시지만 항상 웃으시면서 희망아,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라고 말씀하세요. 정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딸 지수가 이 나이였을 때 그는 어땠는가? 회의실에서, 해외 출장에서 항상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빴다. 그리고 지금 그의 딸은 그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혹시 배고프니? 정민은 갑자기 물었다. 희망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할머니가 주신 김밥 먹었어요. 그때 정민은 소녀의 발 옆에 전략적으로 놓인 작은 알루미늄 깡통을 보았다. 그녀가 정말로 공원에서 구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민은 소녀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녀의 발 옆에 전략적으로 놓인 작은 깡통을 발견했다. 이는 그녀가 정말로 공원에서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희망이에게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자신의 회사 임원들 사이에서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타고난 품위였다. 그녀의 일일 수입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분과 급함에 따라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무장해제시키는 정직함으로 대답했다. 할머니 약값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거의 20만 원이나 필요해요. 희망이가 작은 깡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제는 날씨가 안 좋아서 3,000원밖에 못 벌었어요. 정민은 그녀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겉으로는 관대해 보이는 충동에 사로잡혀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 소녀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거 받아. 기도 같은 건 안 해도 돼. 그는 지폐를 내밀었다. 희망이의 대답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며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어린이 같지만 깊은 지혜에 따르면 만약 그녀가 기도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를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돈은 그냥 돈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마음을 치유해요. 희망이가 말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돈은 배고픔만 채우지만 기도는 영혼의 배고픔도 채운대요. 난 그런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아. 정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는 통해요. 희망이가 단순하게 미소 지었다. 정민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불신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는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했다. 그녀는 돈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의지나 개인적 신념과 상관없이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인이 항의하거나 행동을 저지하기도 전에 소녀는 그의 이마에 작은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민이 결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희망이의 달콤하고 맑은 목소리는 감동적인 진정성으로 하늘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고통받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 기도의 단순함과 순수함은 기업인이 수년 동안 자신의 마음 주변에 쌓아온 정서적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저씨의 마음이 무거워 보여요.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실 거예요. 아저씨의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슬픔 대신 기쁨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주세요. 아저씨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 단순한 말들이 정민의 가슴을 찔렀다. 마치 오랫동안 단단히 봉인되어 있던 그의 내면의 일부가 갑자기 열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희망이의 목소리가 멈추자
정민은 눈을 떴다. 소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기대나 요구도 없었다. 단지 순수한 따뜻함만이 있었다. 왜 날 위해 기도한 거야? 정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아저씨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슬픈 사람은 도와줘야 해요. 희망이가 간단히 대답했다. 정민은 조금 더 깊이 물어보고 싶었다. 이 아이의 순수함과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영호였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봐야겠다. 정민이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또 올게. 희망이는 밝게 웃었다. 네, 하느님이 원하시면 내일 뵐게요. 희망이의 기도 중에 정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순수한 믿음으로 발음된 아이의 진실된 말들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냉소와 쓰라림의 층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나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그가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소녀가 기도를 마치고 그의 이마에서 손을 뗐을 때 정민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치 수년 동안 짊어져 온 엄청난 무게가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았다. 그 감각은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과 갱신의 감정이었다. 그녀의 동기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희망이는 무장해제시키는 단순함으로 대답했다. 그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으며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는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울어요? 희망이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실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민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안 울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괜찮아요. 할머니 말씀에 눈물은 마음의 비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쌓인 슬픔을 씻어내는 거래요. 그 대답은 정민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것은 그에게 지금쯤이면 비슷한 나이였을 자신의 딸 지수를 생각나게 했다. 이혼 후 5년 동안 보지 못한 딸이었다. 그녀는 그의 직업적 선택과 잘못된 우선순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로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내 나이 또래의 딸이 있어. 정민이 속삭였다. 정말요? 어디 있어요? 희망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 내 탓이야. 진정한 호기심과 그 놀라운 아이의 삶에 대한 커져가는 관심에 이끌려 정민은 그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희망이가 할머니 순자가 너무 아파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공원에 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할머니가 심각한 심장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비싼 약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희망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거리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였다. 어떤 아이도 감당해서는 안 될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매일 약을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희망이의 작은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약국 아저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약은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데요. 정민은 그 숫자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에게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이 아이와 할머니에게는 생존이 걸린 거대한 장벽이었다. 학교는 다니니? 정민이 물었다. 네, 용산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고 오후에 여기 와요. 희망이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꿈이 뭐니? 정민은 문득 궁금해졌다. 희망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다. 의사요. 할머니 같은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정민은 자신의 꿈을 생각했다. 그는 언제부터 돈을 버는 것 외에 다른 꿈을 잊었을까? 언제부터 성공을 오직 숫자로만 측정하기 시작했을까? 희망아, 네가 의사가 될 수 있게 도와줄게. 정민이 갑자기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진심으로 느꼈다. 희망이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이내 조심스러워졌다. 정말요? 하지만 아저씨 이름도 몰라요. 정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진실된 웃음이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박정민이야. 그냥 정민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정민은 희망이와 그녀의 할머니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용산구 달동네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이름이 희망이라는 것과 그 지역 이름이 일치하는 것은 운명의 또 다른 잔인한 아이러니처럼 보였다. 그가 첫 번째 공장을 폐쇄했을 때 일자리를 잃은 많은 가족들이 결국 정확히 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의 과거 사업 결정과
아이의 현재 상황 사이의 연결고리가 불편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달동네가 어떤 곳인지 알아?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산 위에 있는 집들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엔 너무 추워요. 하지만 할머니랑 저는 행복해요. 우리 집은 작지만 깨끗하고 창문으로 별이 잘 보여요. 대화 중에 희망이는 그녀의 나이에 맞지 않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다. 낯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녀의 동기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녀는 단순하지만 깊은 말로 자신의 삶의 철학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항상 모든 사람이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부족해서 배에, 다른 사람들은 슬픔 때문에 마음의 무게를 짊어진다고. 그녀는 정민이 음식과 비싼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저씨 눈이 슬퍼 보였어요. 희망이가 말했다. 할머니 말씀에 눈은 마음의 창문이래요. 아저씨 눈에서 비가 내리는 게 보였어요. 정민은 아이의 통찰력에 놀랐다.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아이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아침에 다니는 학교, 이웃 아줌마들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방법, 종이를 구할 때 그리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단순한 꿈을 가진 평범한 아이였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조숙하게 어른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할머니 약값을 벌려면 매일 여기 와야 해요. 희망이가 설명했다. 어떤 날은 아무도 돈을 안 줘요. 그럼 할머니한테 거짓말해요. 오늘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어라고요. 할머니가 걱정하시니까요. 정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니 그는 자신의 딸 지수를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최신 스마트폰, 브랜드 옷, 사립학교 교육.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시간과 관심은 받지 못했다. 희망아, 학교에서 친구들은 많니? 정민이 물었다. 희망이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몇 명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놀려요. 제 신발이 낡았다고, 제 옷이 3번이나 수선했다고요. 정민은 그녀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8살 아이의 손치고는 너무 거칠었다.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보였다. 넌 매일 여기 오니? 정민이 물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지 않으시면요. 할머니가 심하게 아프실 땐 집에 있어야 해요. 지난달엔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그때 옆집 김 아줌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정민은 이상하게도 사무실로 돌아가기가 꺼려졌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적자 숫자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이로써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관계의 시작을 확립했다. 희망이는 그녀의 특유의 자연스러움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인하며 삶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정민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희망이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회사 건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희망이와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 소녀에게는 그를 동시에 방해하고 위로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순수한 정직함 때문일 수도 있고 그녀가 그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모른 채 그를 대했던 방식 때문일 수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세상에서 돈, 영향력, 호의, 단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박 회장님,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민이 로비에 들어서자 비서 정수현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이사님이 보고서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수현 씨. 바로 올라갈게요.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사회 구성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항상 그렇듯이 주제는 똑같았다. 어떻게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직원을 해고하며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재무이사 김영호가 다시 한번 냉혹한 숫자를 제시했다. 용산 공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용산이란 이름이 정민의 마음속에 주먹으로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곳은 바로 희망이가 사는 곳이었다. 그곳은 많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었다. 이제 차가운 숫자는 실제 인간의 얼굴, 특히 희망이의 순진한 얼굴과 충돌하게 되었다.
박 회장님, 결정을 미루실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김영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약 3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재벌이 생존하려면 이 결정은 불가피합니다. 정민은 기업 논리를 잘 알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회사는 몇 달 동안 돈을 잃고 있었고 그 공장은 그룹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았다. 순수하게 사업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논리적이고 필요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는 통계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일자리에 생존을 의존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재무적 사실에 수학적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일주일을 더 요청했다. 일주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회장님. 김영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일주일을 달라고 했어. 정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들이 나가면서 부사장 윤태준이 뒤에 남았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전에는 이런 결정을 미루신 적이 없으신데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용산구의 언덕이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 희망이와 그녀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태준 씨, 당신은 내가 박정민 재벌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고 있나?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창업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손수 기계를 다뤘어. 직원들과 함께 일했지. 언제부터 내가 숫자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게 됐을까? 윤태준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회장님, 사업은 사업입니다. 감정은 나가봐, 태준 씨. 정민이 조용히 말했다. 혼자 있고 싶어. 사무실에 혼자 남겨진 정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0대 초반의 그 자신이 첫 번째 공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난 언제 바뀌었을까? 그는 속삭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의 전화에 서미진이었다. 지수가 병원에 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민은 병원 복도를 급하게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5해 만에 처음으로 딸을 보게 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왜 지수가 병원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513호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잠시 문 앞에서 멈췄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13살의 소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왼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긁힘이 있었다. 침대 옆에는 서미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정민의 가슴을 뛰게 했다. 아빠? 지수의 목소리는 작고 불확실했다. 정민은 말을 잃었다. 그의 딸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의 청소년이었고 그의 눈에는 낯선 사람이었다. 안녕, 지수야. 정민이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었어?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별거 아닌데 엄마가 너무 걱정해서. 미진이 끼어들었다. 의사가 팔이 부러졌다고 했어. 별거 아니라니, 지수야.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민은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 두려움, 모두 미지의 영역이었다. 왜 전화했어요? 정민이 마침내 미진에게 물었다. 미진은 한숨을 쉬었다. 지수가 원했어. 네가 와주길 바랐어. 정민은 놀라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지수야, 정말 그랬어?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가족 역사 숙제를 내주셨어요. 아빠에 대해 쓰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요. 그 말이 정민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의 딸이 그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니.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가볼게요. 미진이 말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 있을게. 너희 둘이 좀 이야기해. 미진이 나가자 더 깊은 침묵이 방을 채웠다. 정민은 딸의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픈가? 그가 물었다. 조묘, 지수가 대답했다. 그런데 진통제 줘서 괜찮아요. 또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때 정민은 희망이를 생각했다. 그 작은 소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는 갑자기 그 용기가 필요했다. 지수야, 미안해. 정민이 마침내 말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였어. 지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가 사과하는 건 처음 들어요. 그랬구나.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해야 할 사과가 너무 많아.
네 생일에 참석하지 못한 것, 학교 행사에 오지 않은 것, 그리고 그냥 아버지로서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전부 다 사과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우리를 떠났어요? 엄마는 아빠가 회사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예요. 정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떻게 13살 아이에게 자신의 실패를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실패였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일부는 맞아.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성공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학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너와 엄마, 우리 가족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었는데. 아빠, 지수가 망설였다. 오늘 이야기하고 또 사라질 거예요? 그 질문이 정민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약속할게, 지수야.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영호였다. 정민은 전화를 무시하고 지수에게 물었다. 내일 퇴원하면 내가 데리러 와도 될까? 다음 날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도착했다. 지수와의 재회는 그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지수를 집에 데려다주고 미진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놀랍게도 그녀는 정민이 주말에 지수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정민이 익숙한 벤치에 앉자마자 희망이가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정민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희망이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약속했잖아. 정민이 미소 지었다. 너는 어제 어땠어? 희망이는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일찍 집에 갔어요.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셔서 약을 드렸어요. 정민은 희망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토록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웃을 수 있는지 경이로웠다. 희망아, 할머니는 많이 아프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희망이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다. 네, 심장이 아프시대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밤에 가끔 아파서 울으세요. 정민의 분명한 고통을 보고 희망이는 다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정민이 주저하지 않고 수락했다. 그는 눈을 감고 소녀가 그의 이마에 작은 손을 올리는 것을 허락했다. 희망이의 기도는 첫 번째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그녀는 하느님께 정민이 아무도 해치지 않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어렵더라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민 아저씨가 고민이 많아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모르겠대요. 아버지, 아저씨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무도 다치지 않는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없다면 어려워도 옳은 일을 할 용기를 주세요. 아저씨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아멘. 기도가 끝났을 때 정민은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감정의 이유를 물었을 때 희망이는 그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선함과 정민의 올바른 결정 능력에 대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깊이 감동적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정민이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희망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저씨 눈에서 봤어요. 할머니 말씀이 눈은 마음의 창문이래요. 아저씨 눈에서 빛이 보였어요. 정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희망이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그의 결정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희망아, 내가 너희 집에 한번 가봐도 될까?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희망이는 밝게 웃었다. 정말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항상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세요. 어제도 제가 아저씨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그 착한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정민은 사무실로 돌아가는 대신 희망이에게 그녀의 집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토록 특별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키운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집은 희망이가 묘사한 그대로였다. 용산구 달동네의 좁은 골목에 위치한 단 2개의 방이 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작은 베란다에는 오래된 깡통에 심은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정민은 오랫동안 가난한 동네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곳의 현실은 그에게 충격적이었다. 좁은 계단, 녹슨 철제 지붕,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집들. 그러나 이곳에도 생명과 존엄이 존재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고 노인들이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젊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정민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의 공장 폐쇄 결정은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이상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얼굴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하얀 머리에 약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정민을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불신이 섞인 눈빛으로 맞이했다. 그가 이런 사회 경제적 환경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어서 오세요.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희망이가 말했어요. 공원에서 만난 친절한 아저씨라고. 정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순자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다시 평온해졌다. 박정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희망이가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간 사이 순자는 이 낯선 방문객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희망이의 착한 성품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떻게 그 아이가 할머니의 유일한 기쁨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희망이는 우리 가족의 빛이에요. 순자가 말했다.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들도.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드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순자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드리웠다. 공장 사고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정민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그 말은 정민을 번개처럼 강타했다. 희망이의 아버지 김재혁은 그의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공장 사고로 사망한 직원이었다. 정민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지지 않기로 선택했었다. 그의 변호사들은 더 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그 공장을 폐쇄하라고 조언했다. 당시에는 그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비즈니스 문제일 뿐이었다. 냉정하게 영향받는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고 순자는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재혁이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고는 그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회사는 그가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재혁이는 항상 일에 매우 조심스러웠거든요. 정민의 귀에 피가 몰려 순자의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 사고를 기억했다. 용광로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젊은 남성이 과열된 금속 조각에 맞아 사망한 사건. 안전장비가 부족했다는 증거가 있었지만 정민의 법무팀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다. 그들은 문서를 수정하고 증인들을 압박하고 진실을 은폐했다. 그리고 정민은 모든 것을 허용했다. 공장이 문을 닫은 후 많은 가족들이 일자리를 잃고 결국 이곳 달동네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 비싼 집세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순자는 비극 이후 가족의 생존이 남편의 작은 연금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간헐적인 일에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심장 문제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당시 겨우 6살이었던 희망이는 할머니의 필요한 약을 사기 위해 거리에서 구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렸어요. 아이가 거리에서 돈을 구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약이 없으면 내가 죽을 거고 그럼 희망이는 고아원에 가게 될 거예요. 정민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정보를 머릿속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 가족의 비참한 상황에 직접적이고 완전히 책임이 있었다. 그의 차갑게 계산된 비즈니스 결정은 희망이의 가족 구조를 파괴했고 어린아이를 거리의 구걸자로 만들었다. 역설적으로 그를 미워해야 할 바로 그 아이가 그의 가장 큰 실존적 고뇌의 순간에 희망과 위안을 제공하기로 선택했다. 이는 그를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하고 과거 행동에 대해 깊이 부끄럽게 만드는 정신적 관대함을 보여주었다. 어머님, 정민이 간신히 말을 꺼냈다. 목구멍이 막힌 듯했다. 그 사고,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 희망이가 물잔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두 어른 사이의 긴장을 즉시 느꼈다. 할머니, 정민 아저씨 괜찮으세요? 희망이가 물었다. 정민은 그의 얼굴에 고통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희망아, 할머니. 정민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누군지 말씀드려야겠어요. 나는 박정민입니다. 박정민 제철소의 회장입니다. 방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희망이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순자의 얼굴은 점차 인식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인식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당신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우리 재혁이를. 순자의 충격적인 계시 이후 정민은 긴 시간 동안 침묵했다. 15년 동안 짊어져 온 죄책감이 그가 가장 해를 끼친 가족 앞에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희망이가 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즉시 방문객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그녀의 걱정은 순진하게 순수했다. 정민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희망이가 물잔을 건네며 물었다. 묵시적 거짓말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정민은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순자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혔다. 그가 재혁이 일했고 사망한 제철소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며 사고와 그 가족에게 미친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졌다. 순자의 초기 반응은 충격과 불신이었고 이어서 수년간 억눌려 있던 이해할 만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당신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우리 재혁이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다. 희망이가 즉시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약 드셔야 해요. 희망이가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를 향해 달려가 약병을 꺼냈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일어나 도우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희망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어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순자가 약을 복용하고 숨을 고르자 그녀는 수년간 쌓아온 모든 고통을 쏟아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던 손녀를 위로하던 밤들, 약을 사기 위해 6살짜리 아이가 구걸하는 굴욕. 당신은 어떻게 감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희망이와 친구인 척 할 수 있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괴됐어요. 정민은 각각의 고발을 침묵 속에 들었다. 그는 모든 비난과 그 이상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이것은 그가 마땅히 느껴야 할 고통이었다. 어머님, 제가 한 일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 가족에게 끔찍한 해를 끼쳤고 그 책임에서 도망쳤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희망이는 마침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정민을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아빠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정민은 희망이를 직접 바라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대신 바닥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희망아, 나는 네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 회사가 네 아버지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책임을 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 결정은 내가 내렸던 거야. 그의 고백 후 방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민은 분노, 증오, 심지어 폭력까지도 예상했다. 그는 그것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희망이의 반응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아이는 그에게 다가와 단순히 물었다. 정말 미안해요? 정민은 마침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분노가 아닌 진실을 찾는 순수한 질문이 있었다. 네, 희망아.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야. 희망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어린 얼굴에는 놀라운 내적 투쟁이 반영되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미움을 간직하는 건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해롭다고.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면 그럼 저는 용서해요. 순자가 놀라서 손녀를 쳐다보았다. 희망아, 할머니, 제가 아빠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죠? 아빠라면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단순한 질문에 순자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아버지는 항상 너무 너그러웠어. 어쩌면 그게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이었을지도 몰라. 정민은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 어린 소녀의 놀라운 영적 성숙함 앞에서 겸손해졌다. 그녀는 상처를 받을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
하지만 용서가 책임을 면제하는 건 아니에요. 희망이가 진지하게 덧붙였다. 할머니 말씀이 실수를 바로잡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대요. 법적 또는 재정적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보상 충동에 이끌려 정민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첫째, 그는 순자 할머니가 심장 문제에 대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민간 의료 보험을 계약하고 필요한 모든 약을 지불함으로써 보장했다. 또한 작은 가족의 집을 완전히 개조하여 노인과 아이의 필요에 더 편안하고 적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순자가 처음에는 거부했다. 우리 동정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동정이 아닙니다, 어머님. 정민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건 제가 지불해야 할 빚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첫 주는 어색했다. 순자는 여전히 정민에게 분노와 불신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희망이의 간곡한 부탁과 그녀 자신의 건강 상태 악화로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다. 서울의 최고 심장 전문의가 순자를 검진했고 그 진단은 심각했다. 그녀는 심장 수술이 필요했다. 정민은 즉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순자가 병원 복대서 물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인가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희망이와 어머님을 알게 되면서 저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것 이상을 원하게 됐어요. 제가 파괴한 것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은 용산 공장의 상황을 완전히 재고하기 시작했다. 폐쇄하는 대신 그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데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산업 안전 전문가를 고용하고 직원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재혁의 사망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결정은 그의 자문가들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여긴 상당한 투자를 의미했다. 박 회장님, 이런 결정은 자살 행위입니다. 김영호가 회의에서 주장했다. 우리는 이미 적자 상태입니다. 이런 비용을 추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정민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급여를 80% 삭감하고 임원 보너스를 모두 중단하세요. 본사 건물도 팔겠습니다. 우리는 더 작은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박정민이 아니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요. 그날 밤 정민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직원 복지 증진, 안전 프로토콜 향상,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 전략을 구상했다. 재정적으로는 도전적일 것이지만 그는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그는 희망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갔다. 아이는 그를 보자 밝게 웃었다. 정민 아저씨, 여기까지 오셨어요? 응, 네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어. 함께 걸으면서 희망이는 그날의 수업과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수학을 좋아했고 과학 시간의 한 실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정민은 그녀의 지적 호기심에 감탄했다. 아저씨, 할머니 수술은 언제예요? 희망이가 갑자기 물었다. 다음 주 월요일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서울에서 가장 좋은 의사가 수술을 맡을 거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 질문은 정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희망아. 하지만 네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돌볼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희망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할머니가 옳았어요. 하느님은 정말 천사를 보내셨어요.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천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더 나은 사람, 자신이 항상 되었어야 했던 사람이 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지수에게 전화해야 했다. 그의 딸도 그의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이것이 속죄의 여정이었고 그는 자신이 상처 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희망이와 순자 할머니의 관대함과 지혜에 영감을 받은 정민은 그의 삶의 또 다른 황폐화된 측면에 직면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 5년간 의미 있는 접촉 없이 지낸 후 그는 지수의 어머니이자 그의 전 아내인 서미진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대화할 기회를 요청했다. 미진은 처음에 주저했지만 정민의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 다른 점이 그녀를 설득해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에 동의하게 했다. 카페에 들어서며 정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미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많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미진이 차갑게 인사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정민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지수는 학교에서 잘 지내나요? 갑자기 왜 궁금해졌죠? 5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잖아요. 정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쉬운 대화가 아니었지만 필요한 대화였다. 미진 씨, 나 변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과 지수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미진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박정민이 사과라니. 세상이 끝나는 건가요? 그들은 긴장되지만 필요한 대화를 나눴다. 정민은 결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부재한 남편이자 방치하는 아버지였으며 항상 사업을 가족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진은 억눌렸던 원망을 나누었다. 지수를 혼자 키우며 보낸 외로운 밤들, 출장으로 놓친 생일과 졸업식, 유령과 결혼한 것 같은 지속적인 느낌. 당신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미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정민은 희망이와의 만남부터 용산 공장에 대한 새로운 계획까지 최근 몇 주간의 사건들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설명했다. 믿기 어려워요. 미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 모든 것이 한 어린 소녀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희망이는 그녀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게 해줬어요. 인간성, 연민, 진정한 목적. 정민은 잠시 멈추었다. 내가 지수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래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시도하고 싶어요. 미진은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회의적인 빛이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꽃도 있었다. 지수에게 물어볼게요. 하지만 경고할게요, 정민 씨. 한 번만 그 아이를 실망시키면 2번 다시 기회는 없을 거예요. 다음 주말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미진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나타났다. 그녀는 팔에 깁스가 풀렸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안녕 지수야. 정민이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 지수가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근처 한강공원으로 걸어갔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다. 정민은 질문을 하려고 노력했고 지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미술을 좋아한다고 했지? 정민이 물었다. 지수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네, 특히 수채화요. 선생님이 제가 재능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림 좀 볼 수 있을까?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작품 몇 점을 보여주었다. 정민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의 딸은 정말 재능이 있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지수야. 네 어머니처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네. 지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그려졌다. 정말요? 엄마는 항상 내가 아빠의 고집을 닮았다고 해요. 정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정민은 자신의 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후회,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새로운 결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수의 나이에 맞게 설명했지만 그녀를 어린애 취급하지 않았다. 다시는 널 떠나지 않을게. 정민이 진지하게 약속했다. 내가 놓친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지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 학교 미술 전시회에 오실 수 있어요? 제 그림이 전시돼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꼭 갈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정민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작은 제스처였지만 희망의 시작이었다. 정민의 깊은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 그의 변화는 점차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었다. 희망이는 그녀의 기도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를 관찰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사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
그녀는 용산 달동네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비공식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4~5명의 아이들만 참여했지만 이 모임은 부모와 보호자들이 참가자들의 행동과 인생 관점에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했다. 희망이는 놀라운 자연스러움으로 활동을 이끌었고 다른 아이들에게 기도, 용서, 연민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정민은 노트북, 연필, 간식 등 모임에 필요한 기본 재료를 제공하며 기여했다. 정민 아저씨, 이제 10명이나 와요. 희망이가 어느 날 공원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제는 김철수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우리 모임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대요.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네가 자랑스러워, 희망아. 네가 하는 일은 정말 특별해. 한편 정민은 공장에서 법적 기본 의무를 훨씬 넘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 의료 클리닉을 설립하고 용산 달동네의 도시 기반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던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여러 신문과 방송국에서 정민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대부분 거절했다. 회장님, 이런 기회를 활용해 회사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홍보 담당 이사가 제안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것은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젊은 기자 강하늘이 그를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용산 공장 근처에서 자랐고 정민의 변화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다. 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사무실에서 말했다. 과거의 박정민 제철소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았습니다. 노동자 권리 무시, 환경 오염, 지역사회 무시.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요? 믿기 어렵습니다. 정민은 그녀의 솔직함에 감사했다. 강 기자님, 저도 당신이라면 의심했을 겁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죠. 우리 공장을 둘러보시겠어요? 공장 투어 동안 하늘은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 개선된 작업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진정한 행복을 목격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공장 내에 설립된 어린이 보육센터였다. 많은 직원들이 더 이상 자녀 돌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큰 사건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작은 소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제가 잊고 있었던 인간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죠. 하늘의 기사는 다음 주에 발행되었다. 재벌의 변신, 박정민의 예상치 못한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다. 과거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긍정적인 변화를 상세히 다루었다. 마지막 단락은 특히 강력했다. 변화는 쉽지 않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한 방향으로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박정민 회장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교한 홍보 전술인지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용산 달동네 주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의 빛을 보고 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민은 하늘의 건강한 회의주의를 존중했다. 그녀는 옳았다. 말은 쉽고 진정한 변화는 시간과 일관성으로 증명되어야 했다. 그는 결심을 새롭게 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었다. 정민이 구현한 모든 변화가 모든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김영호를 비롯한 이사회 일부 구성원들은 그를 회사 회장직에서 해임하려는 시도를 조직했다. 그들은 그의 감정적인 결정이 사업의 수익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 프로그램과 안전 개선에 대한 투자로 인한 이익 감소를 보여주는 상세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긴장은 정민이 자신의 새로운 기업 철학을 방어해야 했던 이사회 임시회의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당장의 이익이 줄어들었지만 직원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인력 이직률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회사의 평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직원 만족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를 내가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정민이 이사회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에는 오직 이익만을 위해 운영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요. 김영호가 비웃었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회장님.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입니다. 주주들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주들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정민이 갑자기 제안했다. 시장 가격보다 15% 프리미엄을 지불하겠습니다. 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집중적인 직업적 압력 기간 동안 정민은 희망이와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힘과 지침을 찾았다. 아이의 단순한 지혜는 그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가 결정에 대해 의심을 표현할 때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가치가 있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그 사람들이 화난 이유는 뭐예요? 희망이가 어느 날 공원에서 물었다. 정민은 이사회의 반대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회사가 돈을 덜 벌고 있다고 걱정해.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해. 희망이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돈은 생명을 살 수 없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면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렇죠?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맞아, 희망아, 바로 그거야. 미진과 지수도 정민의 행동에 일관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의 방문은 규칙적이고 의미 있게 되었으며 항상 진정으로 딸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녀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수는 점차 정서적 방어벽을 낮추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다시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미진은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지만 그 변화가 영구적일 수 있다는 희망이 커져갔다. 어느 저녁 지수의 미술 전시회 후 정민은 미진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 남았다. 지수가 정말 재능 있어요. 정민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깊이가 있어요. 미진은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당신 정말 변했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전에 당신은 절대 지수의 미술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예술은 돈이 안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정민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요? 네, 그랬어요. 미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주말에 지수와 함께 저녁 식사하러 오실래요? 집에서요. 이사회의 압력은 결국 중기적 재무 결과가 정민의 전략을 검증하면서 감소했다. 사회적 책임과 수익성이 지능적으로 구현되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공장의 생산성은 15% 증가했고 직원 이직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지역사회의 지원은 회사 평판과 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켰다. 희망이가 공원에서 이끄는 기도 모임은 자연스럽게 더 크고 체계적인 것으로 발전했다. 정민의 조용한 물류 지원과 간혹 작은 행사에 협력하는 도움을 받아 이 모임은 커뮤니티의 성인들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건강 상태가 미묘함에도 불구하고 순자 할머니는 이 그룹에서 중요한 모성적 인물이 되었으며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다. 용산 달동네에서 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이전에 작은 범죄에 가담하거나 거리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가정 내 행동과 학교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 조화롭고 희망차게 변했다. 희망이는 우리 마을의 작은 빛이에요. 이웃 주민 이정숙이 어느 날 정민에게 말했다. 제 아들 민석이가 전에는 학교도 안 가고 불량 친구들이랑 어울렸는데 이제는 매일 희망이의 모임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 애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네요. 정민은 이런 변화를 조용히 기록했다.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긍정적 행동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이들이 용서, 연민, 희망에 대해 배울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가정 환경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개선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을 관찰했다. 모든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돼요.
희망이가 어느 날 놀라운 통찰력으로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바다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된대요. 한편 정민의 가족 생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다. 미지는 수개월 동안 정민의 행동 변화의 일관성에 감명받아 화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지수는 아버지와 진정으로 다정한 관계를 발전시켰고 그녀의 예술적 관심사와 미래의 꿈을 공유했다. 어느 주말 정민은 지수를 데리고 희망이의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에 지수는 수줍어했지만 곧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희망이는 정말 특별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데 그렇게 현명할 수 있죠?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 가장 현명한 법이야. 용산 공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델이 되어 비슷한 관행을 구현하는 데 관심 있는 다른 기업가들의 방문을 끌어들였다. 정민은 인본주의적 기업 경영에 관한 강연 초청을 받았지만 항상 희망이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8살 소녀를 관찰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배웠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사랑과 개인적인 모범을 통해 이끌었다. 제가 왜 변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가 한 기업 세미나에서 물었다. 한 어린 소녀가 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실패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은 모든 부는 제 영혼의 가난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의 건강한 영향력은 학교에서도 눈에 띄게 되었다. 그녀의 담임 선생님 박소연은 정민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희망이는 제가 20년 교직 생활 동안 본 가장 특별한 학생 중 하나입니다. 소연이 말했다. 그녀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녀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민은 즉시 희망이를 위한 교육 신탁을 설립했다. 그것은 그녀의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 비용을 보장할 것이었다. 그는 또한 용산 달동네의 다른 유망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용산 커뮤니티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더 많은 희망, 더 강한 연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어린 소녀의 단순한 행동과 그녀가 일으킨 파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희망이가 어느 날 정민에게 물었다. 이미 바꾸고 있어, 희망아. 정민이 대답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공원에서 첫 만남 이후 2년이 지난 후 희망이가 시작한 변화들은 용산 달동네와 그 너머에서 측정 가능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영향을 만들어냈다. 공식 통계는 청소년 범죄의 눈에 띄는 감소, 지역학교의 교육지표 향상, 커뮤니티 내 가정폭력 사례 감소를 보여주었다. 사회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변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정민은 이제 미진, 지수와 완전히 화해했고 용산 달동네 모델을 다른 소외된 커뮤니티에 복제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책임 노력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변화를 시작한 소녀를 기념하여 희망재단이라 명명된 이 재단은 영적 발전, 교육, 경제적 기회를 결합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정민이 재단 출범식에서 설명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도록 커뮤니티를 강화하길 원합니다. 이제 10살이 된 희망이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커뮤니티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성숙함과 지혜는 계속해서 그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지만 동시에 리더십과 사회 조직에 대한 자연스러운 재능도 보였다. 정민은 그녀의 모든 꿈을 지원하며 최고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정민 아저씨, 제가 의사가 되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치료해 줄 거예요. 희망이가 어느 날 자신의 미래 계획을 공유했다. 그리고 달동네 같은 곳에 무료 병원을 세우고 싶어요. 정민은 웃었다. 그럼 내가 그 병원을 지을 수 있게 도와줄게. 그는 이제 희망이를 가족처럼 여겼다. 지수와 희망이는 친한 친구가 되었고 두 소녀는 함께 공부하고 놀았다. 때로는 미진도 희망이의 모임에 참여했고 그룹의 예술 활동을 가르쳤다. 그것은 마치 정민의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았다. 전국 언론이 마침내 이 이야기를 발견했지만 정민과 희망이는 개인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사생활을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대신 그들은
커뮤니티 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여러 기업들이 정민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운영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민이 한 기업 컨퍼런스에서 설명했다. 단순히 사람들을 숫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직원, 고객,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 전략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적절한 치료 덕분에 건강이 안정된 순자 할머니는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목소리가 되었고 종종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가족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녀의 집은 감정적 지원과 상담을 위한 비공식적인 센터가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가족이 이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대표하게 되었다. 희망이의 기도 모임은 이제 희망의 씨앗이라는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고 서울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지부가 생겨났다. 프로그램은 영적 지원, 학업 지도, 직업기술 훈련을 결합했다. 수백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정민의 제철소는 전국적으로 노동 조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의 사업 모델은 이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사례 연구로 가르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민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 지표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직원들의 미소, 커뮤니티의 생동감,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의 자랑스러운 눈빛이었다. 어느 저녁, 정민, 미진, 지수, 희망이,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정민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희망이가 물었다. 정민 아저씨 행복하세요? 정민은 잠시 생각한 후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래, 희망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고마워. 네가 내 눈을 열어줘서. 희망이는 밝게 웃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 희망이가 이름값을 하는구나. 정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 정민은 리더십 성공, 삶의 목적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발전시켰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학교와 기업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며 항상 사랑으로 이끄는 어린아이를 관찰하면서 효과적인 경영에 대해 수십 년간의 경영학 과정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강조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진정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직원과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진정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정민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식 연설에서 말했다. 숫자, 전략, 마케팅 기법,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들의 가족이 저녁 식탁에서 당신의 회사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커뮤니티가 당신의 사업을 축복으로 여기게 하십시오. 저주가 아니라. 청중 사이에서 미진과 지수가 그를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자신감 있고 재능 있는 10대가 된 지수는 종종 공개 행사에서 아버지와 동행했으며 그의 개인적 변화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가정에서 목격한 변화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민과 미진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으며 결혼 서약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 동안 잃어버렸던 사랑과 동반자 관계도 새롭게 했다. 아빠,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연설 후 지수가 정민에게 말했다. 전에는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정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를 바꾼 건 희망이야. 그 아이가 내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영혼을 깨웠어. 미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변할 수 있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어요. 희망이는 여전히 모든 계획의 도덕적, 영적 중심이었다. 그녀의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재단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사회개발 분야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도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학업,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그녀의 나이에 적절한 놀이시간 사이에서 균형 잡힌 일상을 유지했다. 정민 삼촌, 우리 프로그램이 다른 도시로도 확장되고 있어요. 희망이가 어느 날 흥분해서 외쳤다. 부산에서 온 선생님이 우리 모임을 보고 그곳에서도 시작하고 싶대요. 정민은 웃었다.
곧 전국의 희망의 씨앗이 퍼질 거야. 용산 달동네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학술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진정한 개인적 변화가 어떻게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촉매할 수 있는지 문서화했다. 이 모델은 각 지역 사회의 특정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 다른 한국 도시들에도 복제되고 있었다. 한 저녁, 정민은 그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한때 그는 오직 권력과 부의 축적에만 집중했었다. 이제 그의 목표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20대 초반의 그가 첫 공장 앞에 서 있는 낡은 사진이었다. 다른 하나는 최근 것으로 희망이, 지수, 미진, 그리고 순자 할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두 사진 속 남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세상의 차이가 있었다. 박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비서 수현이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내일요? 아, 맞아요. 용산초등학교 독서 프로그램 개막식이죠. 수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희망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지수에게 같이 가자고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기자들에게는 사진 촬영은 행사가 끝난 후에만 허용된다고 다시 알려주세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잠시 멈추었다. 그는 공원으로 차를 돌렸다. 비어있는 그 익숙한 벤치에 앉아 그는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에서의 첫 만남 5주년을 맞아 희망이는 정민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우정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감사 행사를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축하 행사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인 바로 그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야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일 것이었다. 공장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기도 모임의 아이들, 순자 할머니를 돌본 의사들, 지역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변화의 물결에 영향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 축제는 5월의 화창한 토요일에 열렸다. 공원은 화려한 장식, 음식 부스, 라이브 음악,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말했다. 그녀의 건강은 훨씬 좋아졌고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있었다. 우리 재혁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정민이 즉석으로 마련된 무대에 올라 5년간의 변화에 대해 성찰하는 연설을 할 때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길을 잃은 사람이었는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이 부족했는지 설명했다. 내면의 평화, 진정한 관계, 의미 있는 삶의 목적.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정민이 군중을 향해 말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사실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저는 작은 소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의 눈을 통해서요. 그는 무대 옆에 서 있는 희망이를 가리켰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에 정민은 회중에게 마지막 요청을 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누군가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면 멈추고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그것이 기도든 친절한 말이든 미소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사랑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희망이가 무대에 올라 정민을 포옹했다. 이제 13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그 특유의 순수함과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다. 정민 삼촌, 삼촌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희망아, 네가 내 기도에 응답해 준 거야. 내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미진, 지수, 순자 할머니, 그리고 정민의 회사 직원들은 모두 어울려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었다. 경계는 사라졌고 오직 공유된 인간성만이 남았다. 하늘은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아름다운 주황색과 보라색 음영으로 물들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정민과 희망이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벤치에 홀로 남았다. 그곳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 기도가 두 생명을 바꾼 장소. 두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이가 말했다. 수백 명이요. 어쩌면 수천 명일지도 몰라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퍼져나갈 거야. 네가 던진 돌이 만든 파문처럼.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각자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꿈, 자신의 투쟁을 가진 사람들. 정민은 더 이상 그들을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들을 연결된 인간으로, 같은 여정의 동반자로 보았다. 희망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정민이 물었다. 희망이는 별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밝게 만드는 사람이요. 정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넌 이미 그래, 희망아, 이미 그렇게 되었어. 공원에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들 앞으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가자, 희망아. 정민이 일어서며 말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함께 공원을 떠났다. 벤치는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희망은 계속해서 타올랐다. 한 어린 소녀의 순수한 기도와 한 사람의 변화된 마음이 만든 불꽃은 이제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되었다.